네, 국힘 공천은 윤호개인 공천이다. 이 이야기를 조갑재 씨가 했습니다. 윤호개인 공천, 내란 재판 추경호,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이라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요거를 보도했던 한겨레가 예전에 있었던 추경호 씨가 이제 기재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윤석열과 신나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이제 사용했는데 저도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추경호하고 윤갑근 등등등등 이번 공천이 사실상 윤호개인을 위한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보수 진영 안에서도 내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밑에 이제 제가 보조로 나온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재보선 공천에 속도 낸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써주는데 속도가 이게 속도입니까? 예, 그러면서 남은 9곳이 이제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진숙 씨를 아마 주저앉히고 추경호 씨 내지 유영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아마 경선으로 앉힐 것 같은 거고 심지어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정진석 충남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등에 대한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진석이 누굽니까? 예, 바로 지난 내란 시기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출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의 정치 정황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한배 작가님 얘기는 안 하신다. 처음 듣는 뉴스입니다. 저는. 네. 모르는 얘기예요. 네. 민 기자님 얘기를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그 추경호로 국힘 그 대구시장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일단 추경호가 대구시장 국힘 후보로 선출이 된 것에 대한 흔히 말하는 언론들의 평가나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요. 예. 추경호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렇죠. 구속을 겨우 면했을 겨우 면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을 했는데 제1야당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고 김용 얘기는 엄청 하죠. 아유 엄청 하고요. 심지어 인터뷰도 엄청 했더라고요. 추경호는 예. 놀라울 정도로 고질문은 뺍니다. 예. 예. 내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 뭐 할 말 없냐 이런 최소한의 질문도 빼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경호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홍보 이상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자체로 인터뷰 기사가 딱 나갔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오늘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 공천에서 아예 이제 탈락을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마치 공천 주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 억울함과 예.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판단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네. 공천 안 주는 게. 네. 왜냐하면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중동하고 일제히 그렇죠. 거기만 나와봐라. 잡아먹기를 기다리고 공천 있죠. 주기만 해봐라. 뭐 이번 지선 이걸로 간다. 뭐 이렇게 다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 사설도 난리거든요. 기사에서도 막 김용 어떻게 제정신이냐 뭐 정상이냐 뭐 이런 식의 사설까지 있었는데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일관된 기준도 없고 저 오늘 진짜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법 처리가 그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출직은 어쨌든 옥중 출마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선택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네. 어떤 식이든 간에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추경호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마디도 없어요. 네. 예. 혹시 아는 분이세요, 추경호? 저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누구세요? 그럼 잘 모르는 분이라고 치더라도 예,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아직 판단이 덜 난 사람들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조금만 일찍 주셨으면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아쉽네요. 아, 그거는 평상시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케이스 바이 다른 케이스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 기자님 말씀 그 김용 부원장. 부원장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뵙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사람 좋으세요. 예. 진짜 사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조금 단단하고 약간 까칠한 느낌이라면 예. 그 옆에서 다 엄마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셔서 사람도 진짜 참 좋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울하실 겁니다. 많이 억울할 그런데 거예요. 그렇죠. 물어뜯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예. 다른 곳에서 큰일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추경호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내란 재판이니까 저건 뭐 저는 저 당이 미쳤다는 생각밖에는 너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 안 하려고 했는데 평상시 생각은 안 했는데 느낌은 있었나 봐요. 네. 예. 예. 제가 의외로 착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추경호도 결국은 억울한 조작 기소를 당한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면 굳이 말하면 차이는 1심 판결이 나왔냐 아니냐. 그렇죠. 이 정도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어떤 경중. 경중을 따지면은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네. 되죠. 네. 네. 이 내란 지금 관련인데요. 추경호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순히 추경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전국에서 이번 지선 후보를 보면 대구는 추경호고 여기 보면은 경남에도 박안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박안수 또 김건희 뭐 해가지고 얼마나 아크로비스타 뭐 가가지고 명태균 해가지고 거기 이름 올랐던 사람. 명태근하고 주로 관련이 있고요. 예. 그렇죠. 전남 광주는 이정현 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공천관리위원장 하다가 괜히 네.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자들 사진 찍히고 뒤통수. 그리고 김태웅 충남 그리고 지금 제목에도 있지만 충북의 김영환 지사랑 네. 윤갑근 지금도 둘이 또 최종 경선 붙는다 그러고 서울 오세훈만 하더라도 내란 옹호했다가 네. 지금 아닌 척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건으로 이제 일단 기소는 그렇죠.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강원의 김진태, 경북의 이철우 뭐 지금 거의 뭐 내란을 옹호했거나 또 왔다 갔다 했거나 이런 후보들만 지금 다 지금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솔직히 저는 이 재래식 언론 입장에서는 쓸거리가 그냥 화다한데 네. 다 국힘은 그냥 아까 뭐 속도전 내나? 네. 아유 진짜 너무 지금 예. 그러니까 국힘은 사실 아무리 낮은 기준으로 살펴봐도 엉망진창 그렇죠. 공천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장동영 이제 그만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제가 조선일보 오랜만에 좀 보다가 댓글도 봤는데요. 너 민주당에 붙었더라. 조선일보한테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 또는 내지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른바 윤호개인 쪽이 워낙 세니까 예.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은 가고 이해도 갑니다만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뭐 그쪽의 선거 승리를 뭐 제가 고민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예. 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경중도 예.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만 맹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라는 게 사실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레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호가 간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공천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해도 내란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프레임을 지금 얘네들이 그렇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본인이 정말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프레임의 전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너무 체급이 다른 이상한 지금 국민의힘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란에 넷째만 나오면 무조건 지는 프레임인데 네. 저걸 저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네.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속으로는 잘한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해서 재래식 언론들이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공천을 다루는 보도를 보면서 지금 저 정도 되면은 저는 국힘은
재래식 언론이나 기존 언론에서도 방송사 포함요. 정상적인 정당으로 저는 이제 대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공천하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으로서 저는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언론의 어떤 의제 설정 능력이라든가 지선 관련 그런 어떤 보도를 자기 내부에서도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보수 재건 그러는데 저는 이제 보수 재건 글러 먹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수의 역할, 그러니까 중도까지 포용하는 일종의 약간 보수의 역할을 저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 국힘은 다 무너졌고 사실상. 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사실 언론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쪽에 방점을 두고 뭔가 정책을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생산적인 견제는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그럼 그거를 진보 정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하다 못해 야 진보 정당 니네 지금 뭐 하냐라고 뭐 질타를 하든가 아니면 진보 정당은 왜 이 국면에서 존재감이 없느냐라고 뭐 기사를 좀 쓰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무슨 지방선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정치권을 향해서는 뭐 정책이 없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최소한의 뭔가 없어요 전략이. 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입장 내지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몇 차례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언론이 과연 이 선거를 어떤 생각으로 임하는지 자체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20세기 때는 있었지 않았나요? 기자님? 저 20세기 때 사회부 경찰 시경캡 하고 싶었었던 기자였는데요. 근데 그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언론은 더 낫다 못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선거를 대하는 네. 나름의 목표 그리고 기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거를 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그 특별 팀도 좀 꾸리고 그렇죠. 네. 네, 검증단도 꾸리고 그랬어요. 요즘 은 그거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언론 지형도 그렇고 정치 지형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좀 바뀌는 면이 네.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제가 그 어설픈 분석일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끼친 해악이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이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보면 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이명박조차도요.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권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은 김영삼 이후에 최초로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라는 안티테제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세력이라는 것도 그냥 단지 문재인이 싫어요로 모인 사람들끼리 됐고요. 언론은 그런 걸 빨아주느라고 대선을 치르다 보니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새 시대에 대한 비전, 예. 정책에 대한 경합 이런 걸 아예 언론도 다 놓아버린 것 같고 보수 세력들도 윤석열이 한번 당선되고 나니까 강아지나 망아지나 전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면 되는 줄 알고 네. 그 어떤 비전도 내세우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공천을 할까? 저는 사실 계속 그게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무리 망했어도 한때는 그래도 선거를 제일 잘하는 정당이었었어요. 네. 잘 안 지는 정당이었었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엄청 망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정진성을 내놓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를테면,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윤갑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는 게 그렇죠. 정치의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차라리 높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것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 그러면 주로 벌어지는 데는 TK 쪽이긴 해요. TK는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나 밀고 들어오면 네. 당의 주류가 좀 더 원하는 쪽, 당선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쪽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 이해가 가. 일종의 공신 대접하듯이 네. 예, 또는 자기네 세력들을 이제 챙기듯이. 근데 경합이 되거나 어쨌든 좀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당선 가능성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조차도 그 판단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너무 심하게 먹혀도 먹혔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지금 공관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뒤를 뭘 하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지고 난 다음에도 네. 책임론 일어날 때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책임론이 이뤄도 당권 안 뺏길 수 있다거나 그렇죠. 또는 새로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적어도 당권 안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결국 이것만 살아있는 게 아닌가? 네.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는 거죠. 나는 우리 당원, 주류 당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결국 그거 하나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예 깔끔하게 망하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그것조차 아닌 것 같고요. 예. 오직 당권. 예. 그러니까 이 정당이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돈이 많은 정당이고, 네. 예. 그리고 이 주류 정당으로서 자리를 2등 자리를 뺏길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권 쥐고 있으면 마치 윤상현이 얘기하듯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뭔가가. 네. 내 이익의 최고는 그러니까 당권은 지키는 것. 이것뿐이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래야지 이들의 행동이 좀 그나마 이해가 가는. 네.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조갑재 씨로부터도 제 욕먹고 있고 조선일보로부터도 욕먹고 있습니다만, 예, 조갑재, 조선일보 다 이재명한테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잡아먹은 정당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 이재명, 이재용. 그래서 이재용이 더 좋아요를 가져오신 이완배 작가님. 저기 잠깐 제가 앞에 정치 시간에 자존심 상하게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에 원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요.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준희 교수님께서. 예. 이재용의 결단 빛났다. 하만 인수 10년 매출 2.2배, 영업이익 2.7배라는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그 자동차 오디오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됐고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재용의 결단이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뭐 이걸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외국은 어떤 인수합병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그 참고로 보냈었던 기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한 10년 전쯤에 저것도 합병 기사인데 네. 저는 친절하게 저 영어를 띄울 때 영어 기사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고 충분히 저는 요약을 하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기사를 보면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 어디에도 CEO의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MS 소프트가 왜 이런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저 링크드인 인수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걸 CEO나 어떤 한 사람의 공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경영 성과에 대해서 제목이 김승현 결단 빛났다. 신동빈 뚝 심통했다. 이재용 결단 빛났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게 주식회사거든요. 그렇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하나가 결정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식으로 결단 빛났다 식으로 그 분석을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네. 우간다나 잠비아 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간다 잠비아를 무시하시는 아닙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우간다 잠비아 비하바로. 비하바로. 네. 요거 편집해 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제가 제일 심했던 게 작년에 한화이글스가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김승현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팬들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주황색 우비 그리고 담요 네.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오는 기사가 김승현 하나 팬들에게 3.2억 쏘다. 예, 그거 회사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김승현이 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놈들도 미친 놈들인 게 담요를 나눠주면서 거기에 구단주 김승현 사인을 박아요. 네. 아니 류현진 사인을 박으면 사람들이 받지 누가 세상에 김승현 사인을 받고 싶어 하냐고요. 네. 그 이런 왕조 시대나 가능할 법한 오너의 당근에 엄청 쏟아졌는데. 당근에서 그걸 그러니까요. 그 누가 이렇게 어떤 총수 위주의 보도 또 총수 위주의 평가 이런 것들이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부당하죠, 뭐.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언론사 기자들 특히 경제부라든가 네. 이런 쪽에 대기업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선배 기자들도 다 그렇게 썼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죠. 네. 네. 노하우라기보다는 관습일 수도 있고 네, 관습이죠, 만약에 관습. 노하우라면 이제 인맥 그렇게 싸우면 좋다 뭐 이런 그렇죠. 정도 얘기겠죠. 네. 네. 또 그런 거 써주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되게 홍보실에서 네. 또 이제 착착착 하면서 이제 네. 빨리 들어가고. 저런 거 이제 아까 나온 사진 같은 거 보면 사진 제공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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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보도 자료로 그냥 가서 취재한 것도 아니야. 네. 네. 보도 자료 낸 건 이제 고스란히 올려주는 거죠. 음. 그리고 저게 그 실제로 그 위에 소개해 주셨던 저 서울경제 기사잖아요. 네. 저건 사진은 저거야. 저 기사로 들어가 봤더니 사진이 저거였어요. 아 사진이요? 네. 기사는 이재용의 결단 빛났다고 하만이 뉴스인데 네. 내용을 가보면 그 BMW CEO하고 만났던 올리버 집세예요. 또 이름도. 요즘 월세 문제 한참 됐더니 나는 무슨 집세가 문제가 됐나 했더니 아 영어 발음으로 웃기기 있어요? 영어 발음으로 웃기기 있습니까? 저도 이런 거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내가 이제 주신 거 기사를 봤더니 네. 사진이 저게 나오고 삼성전자 제공으로 나오죠. 진짜 무성의하네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취재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경영학에는 비용과 기회의 불일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그 기회에 따르는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보면 만약에 이렇게 그 성공을 하면 네. 모든 이익은 다 돌아갑니다. 오너에게. 오너에게. 이재용의 선택이 네. 빛났다. 이재용의 결단이 빛났다. 그런데 사실 인수합병이라는 게 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CEO들이 뭐 결정을 해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인수합병에서 실패를 했다고 마구잡이로 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패할 네. 수도 네. 있는 거죠. 거기서 배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고 욕을 먹을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용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8번 연속을 해서 실패를 하면 했으니까 예. 이 정도면 뭐 그냥 경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오죽 하면 차이가 원래 확률 2분의 1로 친다고 해도 8번 연속 치는 거 250, 뭐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저기 정용진은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재용도 예전에 뭐 이삼성 시절에 젊을 때 엄청 말아먹고 아우. 저게 경영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데 알아먹었죠. 진짜. 어쨌든 이번 인수가 성공을 했다 치면 뭐 그건 잘했다고 보는 건데요. 예. 그러면 잘못한 건 이재용의 결단 엿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용과 기회를 일치시켜야 예. 예, 모든 경영자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저런 언론 보도 형태가 경영 문화를 진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애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 시리즈에 뭐 20몇 년 만에 진출했는데 팬들이 우리 구단주 사인 받으면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승현 사인을 해서 보내는 저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막 네. 생각을 했었대요. 관아 직원들이 아이디어일까요? 김승현의 아이디어. 김승현 김승현이 김승현 아이디어면 진짜 미친다. 네, 어쨌든 그 이른바 총수 네. 사실 뭐 제대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실 직업이죠. 네. 이 총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흔히 재벌 구조를 방어하는 데 쓰는 논리가 네. 예, 그 이런 게 소유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주주 이익을 신경 쓰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 네.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보통 장하준 선생님의 예. 주장이죠. 그래서 오너 같이 좀 일관된 오로지 주주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당을 너무 많이 하고 투자를 좀 덜하고 뭐 노동자들 임금을 너무 깎고 이러지 말고 예, 회계 장난치고 예, 예. 장기적으로 예. 먼 안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오너십이 필요하다. 이게 장하준 선생님의 표현인 건데 예. 그런 경영 방식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예. 그게 잘 유지가 되려고 해도 비용과 기회는 일치해야 됩니다. 네. 못한 건 못했다고 평가를 해줘. 그렇죠.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재벌 오너가 뭐 2대 3대 경영을 하더라도 그 오너십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우리나라 IMF 그 전후로 우리나라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줬던 게 삼성 자동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 자동차는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결정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주주들이 다 반대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그룹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네. 이걸 좋게 평가를 해주려면 그 뚝심의 근거가 경영자의 철학. 아 저런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들에게요.
그런데 사실 그 삼성자동차 진출한 건 이건희가 자동차 마니아였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주영한테 요거까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뭐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 삼성자동차를 망쳤는데 그 누구도 이건희의 경영 방식이 엿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오너십을 갖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저는 반대하지만 그런 네.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해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 결정 구조가 조금 더 조직답게 굴러가야지. 모씨 인수만 하면 이재용의 결단 빛났다. 김성현의 결단으로 담요에 사인 넣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너무 네. 후진적이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약간 뭐 싱거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고 SK를 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은 데인 줄 알고.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걸 보고서 삼성이 되게 좀 약간 그 뭐 질투도 좀 하고 네. 예,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되게 웃긴 걸 본 게 그래도 쟤는 이건희가 하라는 대로 했다.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재용이 마누라까지 바꾸라. 그래서 이긴 거다. 그게 정확한 워딩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빼고 다 바꾸라고. 아마.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그것까지 한 거죠. 예, 마누라까지 바꿨으니까 야, 씨. 새로운 삼성 경영을 SK 하이닉스에 도입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한국재벌 흑역사에서도 여러 번 썼고 예. 최태원 이런 사람들 진짜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어떤 결정으로 한국 경제의 실링을 높여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비하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것이 우연이었건 최태원의 결단이었건 주변 사람들이 조언이었건 어쨌든 그 사실은 결과에 떠맡긴 거죠. 뭐 모두 떠맡겨서 나왔던 그치. 결과였건 빅딜이어가지고. 예, 그 책임자가 이끌고 있던 조직이 그런 성과를 냈다면 네. 그건 뭐 저는 기꺼이 굉장히 잘해줬다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못한 거는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해야 네.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음. 아이씨 담요에다가 김승현 사인 넣은 것까지도 김승현의 뭐가 빛났다 이러면 뭐 너무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네. 미야삼미야님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네. 윤석열은 못 바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네. 혹시 바꿔주길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뭔가 혁신을 하려면 본인의 가정에서. 네, 와이프까지 바꿔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해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얼마나 그 정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다들 애정이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자, 여기서 발제를 발제를 늦게 했으면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네, 네. 자, 우리 민 기자님. 아무것도 못 바꾼 민 기자님.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저런 이게 사실은 재벌이라든가 총수 기업 대기업 총수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결국에는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네. 네. 놀라울 정도로 진짜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과 언론의 공생 관계가 빚어낸 네. 이거는 더 이상의 다른 어떤 무슨 경로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재벌 체제와 맞아요. 네, 언론의 공생관계. 네. 네.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이 카르텔과 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조금 더 흠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 경고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거 바꾸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예전에 민소 시절에도 이제 그런 일 네.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몇 명 안 읽는데도 네. 바로 그냥 담당자 네. 임원급이 전화했더라. 네. 하모니도 하모니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저기 지금 조회수 4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까는 거야. 네. 제대로. 아 여러분 깠구나 그러고 네, 보니까. 많이 깠다니까. 아니 심지어 많이 깠는데 예. 재벌이 모르는 걸 떠나서 정준희 교수님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많이 깠다는 걸 아무도 못 아니, 알아듣는. 많이 깐 건 아는데 네. 새로운 뉴스로 까면 될까? 네. 뭔가 이렇게 새 거 잡아가지고 딴 데들 언론들은 싹 얘기 안 하는데 네. 꼭 확 얘기하는 걸로. 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야
저한테 전화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 밑에 전화번호 넣고. 재벌 홍보팀 여러분 여기에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어제 제가 굉장히 희한한 걸 봤거든요. 희한한 걸 본 게 아니라 제가 그 기자 초년병 시절 때 예. 그 취재해서 기사 썼던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제는 나오면 안 되는 네. 그런 케이스가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됐거든요. 무슨 뭐 기자 무슨 교육을 한다고 무슨 어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기자와 관련된 무슨 양성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네. 그래서 거기 강사가 퓰리처상 받은 어떤 기자,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 네. 예. 그다음에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죠, 예. 의원 예. 이런 사람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총 600만 원을 내면은 네. 딱 되는 거예요. 그 코스웍을 들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거기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김의겸 전 의원한테 확인을 했죠. 네. 당연히 두 사람 뭔 소리나 뭐 처음 듣는다 모른다. 그래가지고 거길 찾아갔죠. 네.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예. 찾아가니까 거기가 보청기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보청기 회사 대표가 저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협회를. 이거는 정말로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 때 정말 그 사이비 기자들이 야.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미디어오늘 제가 초년병 때 저런 거 여러 번 썼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솔직히 2000년 초반 이후로는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 협회 만들어서 저걸 수료하면 뭔가 기자증. 을 주는 거예요? 파원증도 준다 그러고. 예. 전환길도 저기서 받았나? 그러니까 저런 게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 다 포함해가지고 28,000여 개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어떤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난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기업 찾아간대요 진짜. 뭐 약점은 많으니까 예, 예, 예. 기업들은. 네. 그래서 뭐 작게는 100만 원, 네. 많게는 좀 뭐 정말 좀 약간 큰 걸 잡았다. 그럼 뭐 1,000만 원 단위까지 요구해가지고 딜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저거는 2000년대 초반 때 내가 주로 썼던 기사인데. 예. 근데 이게 요즘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와. 차라리 우리 20세기 기자랑 21세기 편집장이랑 모여서 네.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솔깃한데요? 아니 저게 정말로 저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스트레이트기 프로그램에서 네. 저게 그냥 한 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만약에 그 단체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강사로 참여해서 그 사기당하고 오신 분들한테 이런 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발제는 꼭 한글로 하시고요. 발제는 꼭 제 시간에 좀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됐고요. 네. 아 근데 약간 더 들어가서 이건 참 사실 뭐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긴 한데 좀 이게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고쳐지지 않은 기대조차를 없애는 게 목적인가 이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예 그냥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지금 요거는 갑자기 뛰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 정부에서 재벌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당장은 눈에 어려울 보이는 것 같아요. 성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반드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도 적어도 초석은 깔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의회 구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일부 재벌과 타협할 필요도 있지만 네. 예, 특히나 AI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다른 일부에서는 그 개혁의 초석을 까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재벌 개혁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초석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일 먼저 지배구조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세제 네. 번째가 세제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배구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식회사답게 만들어 놓으면 재벌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재벌의 지분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하면 아주 장기적인 얘기지만 4세 승계, 5세 승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분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의 건전화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정부가 초석은 잘 깔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게 재벌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느끼는 딱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벌 개혁하면 일단 저 무도한 김승현 같은 사람이 물러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배구조가 단순히 주주들의 이사회뿐만 아니라 뭐 노동이사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예. 그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금융시장의 활성화 면에서 베이스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건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네. 얼마나 국민들이 그걸 열망을 하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는 건데 지금은 재벌개혁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중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그렇죠.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막 칼을 빼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긴 조금 스텝이 빠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논에서 이제 쿠팡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주권을 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냐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약간 인상적인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이 아니라 딴 데 아마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괜히 소비자 욕하지 말고 정부나 잘하라 그래라. 네, 그런 얘기를 아마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내용을 제대로 안 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나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대치기도 많이 합니다. 쿠팡이 그렇죠. 뭐 김현장을 괜히 고용하고 있겠어요. 네. 네. 미국 괜히 쓰겠냐고. 그러니까 정부나 입법이 뭔가를 하려면 이 시민적 지지가 되게 넘치듯이 명확해야지 그나마라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용률은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다면 사실 그 지지는 말로만 댓글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이용률로 표현되는 거라서 거기서 읽혀지는 그 상태가 사실 정치적으로 꽤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속으로 이제 슬쩍하고 마음 바꾸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나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이 적어도 4분의 1 정도라도 꺾이면 이거는 쿠팡이 지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재벌 체제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은근히 승인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있죠. 보통 사람들의 네. 태도가. 예.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으니 이런 이상한 네.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 사실 쿠팡이라든가 재벌개혁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의 일반 시민들과 대중들이 지금 재벌개혁을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히 원하고 요구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선택적으로 굉장히 좀 큰, 정말 반감이 큰, 그리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손을 대겠지만 시민들과 국민들, 대중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까지 선도적으로 네. 그렇게 재벌 개혁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예 실용을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쿠팡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쿠팡은 정부가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쿠팡이.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최소한 쿠팡에 대해서 좀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탈팡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통계 보면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면 쉽지 않다. 네.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쿠팡이 이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니까 어려울 거다라는 언급도 주신데 맞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논에서 다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한다가 이제 원래 맞아요. 기본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근데 아마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안 쓰이니까 결국에는 아마존을 대신하는 게 쿠팡이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긴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미통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제 구글 등에 대한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 좀 더 이 플랫폼 규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유럽식의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맨 앞에다가 쿠팡을 세워놨지만 쿠팡은 버릴 수 있는 패예요.
미국한테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죠. 중요한 기업이 아니거든. 네. 그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지키는 거, 애플 지키는 거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요 앞에 세워놓은 놈들이 이놈들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전략 핵 추진 잠수 아니면 어쩌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쿠팡을 마치 매개로 해서 벌어지니까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싸움일 뿐이지 쿠팡을 다루는 거에서 그렇게 어려운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갑자기 한 얘기 좀.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이것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지금 와서 갑자기 들어보시면. 네.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쿠팡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예. 저거 알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저걸 갖다가 한미 동맹 차원으로 지금 프레임을 막 바꿔가가지고 네. 버텨보겠다고 지금. 네. 민 기자님 거기서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대답 못한 제가 뭐가 됩니까? 같이 얘기를 안 해주셔야지. 나 쿠팡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죠. 네. 네. 아주 악질 기업입니다. 네. 악질 기업. 자, 그런 얘기들 다음에 또 경제 관련해서 한번 궁금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여쭤볼게요. 제발 좀요. 네. 일주일 전에 준비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슈가 바뀌어 막. 바뀌었지. 예. 질문만 해놓고 안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요게 이제 또 이재명, 이재용 요 얘기 가져온 중요한 이유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이거 도무지 이거는 아무리 언론을 비평을 하고 언론개혁 이런 얘기를 해온 이거 너무 오래 해왔지만 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얘기를 하려면은 왜냐하면 언론들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또 다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철민이라는 네. 일단 요거 말하기 전에 제가 재미난 거. 네. 지난주에 저희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민 기자님의 요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네. 예, 사회 문제는 뭐뭐 언론이 말하지 않는 네. 예. 이겁니다. 네. 근데 다 맞아요. 네. 실제로 지난주의 주제도 그렇고 이번 주의 주제도 맞아요. 그렇고 네. 되게 뭔가가 제대로 보도돼야 되는데 언론이 제일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지난주보다 박철민 접근은 더 심합니다. 진짜. 예.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대선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쳤죠. 많이 미쳤죠. 이재명 조폭이 오셔서 네. 박철민이 제기했잖아요. 네. 성남 국제 마피아 조폭 박철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20억을 상납했다. 네. 뭐 이거 이제 가짜뉴스로 이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요 박철민과 관련해서 경찰이요 갑자기 박철민과 관련한 무고 수사를 최근에 시작을 했다. 네. 박철민에 관한 무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음. 가만히 있어봐. 박철민은 뭐고 또 박철민과 관련한 무고는 뭐며 예.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저렇게 경찰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조직폭력배 박철민 무고 혐의 수사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저 기사도 되게 간단합니다. 경향 네. 한겨레 둘 다도 같은 간단합니다. 소스에서 나왔으리라고 짐작되는 제목이에요. 네.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기사만 놓고 보면 네. 뭔 말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시민 언론 민들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정리한 기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을 일단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김영진이 누구냐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네. 1편, 2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 2편이 이제 조폭 연루소를 제기한 거고 1편 2017년에 1편을 보도하는데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예. 네. 이 김형진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형진과 관련해서 박철민이 2021년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한테 20억, 그 다음에 그 20억을 전달한 전달자가 김형진이라고. 네. 이 김형진이 박철민의 선배예요. 네. 조폭 선배. 네. 이 김형진이고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고 조직의 고문이었다라는 거를
이 박철민이 네. 무슨 용가리 통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장을 갖다가 수원지검에 떡하니 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 당연히 수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고발장에 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조직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도 연루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겟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었던 뭐 이재명 거거든요. 잡으려고 자기를 뭐 팔을 잘랐건 먹건 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자기 조폭 선배인 김영진이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준 거고 네. 요 내용을 이제 수원지검에 제출하니까 수원지검이 당연히 수사를 했겠죠. 네. 수사를 했는데 2022년 9월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고발을 하고 2022년 9월에 요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는 그 사이에 검찰 수사도 받았겠죠. 김영진이 떡하니 일종의 폭로를 해요. 검찰이 나를 수사하는데 이 건 가지고 나를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회유하고 협박을 하더라. 목표는 이재명 잡으려고 이렇게 폭로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에서 법원이 박철민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네. 이게 박철민 너 문제 있다 해가 징역형 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은 박철민을 내가 지금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한테 20억 전달했다라고 고발장에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난 무고다 해가지고 나를 무고했다 해가지고 박철민을 건 거예요. 네. 당시에. 네. 근데 그 2022년에 걸었는데 그동안 경찰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진이 박철민이 나를 무고했다라고 2022년에 건 거. 건 거예요. 근데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움직이지 않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 무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열린 게 아니라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혐의 수사를 했는데 네. 이 이제 김영진이 본격적인 재판이 열린 겁니다. 김영진에 대한. 무고와 관련한 네. 이미 무고로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중간에 뭘 해야 되는데 김영진을 이제 재판장이 부른 거죠 무고 혐의로. 네. 불러가지고 근데 김영진은 아까 파타야 살인 사건 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네, 네.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으로 바로 이제 그 재판장이 못 부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화상 연결을 해요. 네. 네. 화상 연결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법정에서 화상 연결하고 있는데 증언을 해버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파타야 살인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박철민 저 한 사람만 재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네. 2017년부터 박철민하고 그때 당시 경찰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검사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그리고 국힘 일부 정치인 얘네들이 다 네트워크가 재밌다. 있다. 네.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했느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타겟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17년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1편 나갔을 때 네. 당시 중앙지검 검사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마 몇 달 후에 2편 내보낼 거야. 그때 그 코마 했던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 말고요. 예. 그 이준석도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후보에게 뇌물 주고 도피 특혜를 도운 곳으로 네가 진술을 해주면 이게 놀라운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네. 그 중앙지검 검사가 네. 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네가 뇌물 주고 도피 특혜를 해준 것처럼 김영진이 네가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너 지금 살인이잖아. 그러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한 반 깎아줄게. 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진이 이걸 그때 당시 거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박철민이 계속 그런 식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거고 그래서 김영진의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다 그때부터 이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떤 식으로든 조폭 연루소라고 엮으려고 검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네. 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이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법정에서 화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게 완전 문재인 정부 초기죠. 아직 그렇죠.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에. 네. 자 이거를
이게 광주 법원에서 지금 예. 이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박철미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영진한테 음. 너 저기 지금 화상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으니까 연결했는데 다음에 일로 와 직접 네. 해가지고 직접 김영진을 다음에 광주 그 지법으로 불러요. 네. 이 건을 취재한 게 봉지욱이거든요. 네. 그래서 봉지욱이 아예 이거를 원래 우리 이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검찰까지 해가지고 다 취재 검찰 출입 기자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취재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봉지욱 기자는 이거 취재했거든. 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이걸 딱 취재를 한 다음에 물어라 기자들이야 제발 네. 왜 경기 남부 경찰청은 지금에서야 이 건을 무고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김영진이 재판에서 이 놀라운 주장을 했는데 요거까지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냐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물어라. 네. 그리고 제발 이거 기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지금 이 뉴스 정담이 이 방송하기까지 결과는 저런 단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박철민 무고혐의로 수사한다. 네. 끝. 네. 그나마 좀 맥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기사는 시민론은 믿을래 기사 하나. 네. 이게 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지금 그 세 번째 거는 이게 좀 다른 기사가 나왔던 TBS에서 지금 봉지욱 기자가 저건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일하니까 무료로 그렇죠. 예. 방송해 주니까. 방송에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경향 한겨레 TBS로 이렇게 제가 지금 비교는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경향이든 한겨레든 일단 거의 비슷한 제목을 내고 있는 게 잠깐 생뚱맞아. 도대체 박철민이 무고인지 네. 박철민이 무고를 했다는 건지 그렇죠. 또 잘 모르겠고 네. 이게 갑자기 왜 나온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도 굉장히 조금 거칠게 설명을 해드린 네. 거거든요. 이 맥락을 시민언론 민들레 보시면은 쭉 잘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긴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만약에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서울주검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네. 다시 말해 지방선거 있기 전부터 맞습니다. 김영진하고 박철민이 연루가 된 이런 고발건이 있었고 네. 그게 검찰 측에서 이미 이재명을 잡아 엮어 넣으려고 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이 방송되기 전부터 네. 검찰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일단 있었던 정황이 나온 거고. 예. 그리고 김영진이 이 과정에서 박철민이 무리한 짓을 하니까 네. 그래서 박철민더러 왜 나를 무고했느냐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 그 했어요. 시점에. 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어. 거의 안 했죠. 예. 자, 그런데 기존 재판 과정에서 김영진이 이미 잡혀가 있는 김영진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네. 영상 증언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게 방금 얘기한 이 두 가지 사안들이 폭로가 되고 다 있었던 폭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법원이 그러면 넌 출두해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예.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게 작동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경찰이 나서서 네. 기존에 있었던 묻어뒀던 박철민에 대한 무고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거야.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뭐 꽤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김영진도 살인을 저지른 범인입니다.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또 그렇죠. 예. 자기의 구명을 하려고 하는. 분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예.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네. 이거는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박철민이 무고를 했건 아니면 뭐 사실 이미 좀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박철민하고 조폭 연루설 터뜨리는 놈이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네. 나타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운영하고 있는 검찰 조직 내에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렇죠? 이걸 봉지욱 기자가 예전부터도 취재하고 있었고, 네. 최근에 경찰이 뒤늦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실 법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좀 상당히 좀 심각한 건이다. 그렇죠. 그냥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만 잠시 터뜨린 내용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을 보고 뭔가 자기가 조폭 연루설을 이렇게 결심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김영진 얘기에 따르면 그게 아닌 거죠.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이 방송되는 그 전후부터 왁구를 이른바 왁구를 예. 짜고 들어갔다. 검찰이 짜고 있었던 뭔가가 네.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인데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였고
왜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조폭을 엮어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내려고 했을까? 네. 봉주 기자는 자기의 해석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네. 그때 당시 경선 때 네.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그 갈등 경쟁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검찰이잖아요. 네. 뭔가 요 틈을 쫙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엮으면 엮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보내고 이게 경쟁 이걸 보내고 그럼으로써 뭔가 저는 이렇게 그건 뭔가 자기의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향했다라기보다는 네. 문재인 정부에 누군가 자기들이 커넥터가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런 걸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 누군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추정은 가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그것까지야 이제 여러 해석들을 그렇죠. 단계를 건너뛰는 거니까 어쨌든 그 당시 그 검찰의 실세로 등장했던 윤석열 체제하고 무관하지 않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검찰들은 늘 이러잖아요. 예.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 잡아 넣을 뭔가 카드는 다 캐비넷에 준비해 놓고 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렇죠. 방식을 취하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야 차기 내지 차차기 정도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인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쓸모가 있는 이제 인물이었겠죠. 네. 지금 성남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상하죠. 제가 젊었을 때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제 젊었을 때 별명이 가리봉동 피 묻은 고무장갑이었거든요. 제가 가리봉동 쪽에서 놀아서 성남 쪽 애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쟤는 뭐 가리봉동 쪽에서 봤으면 제가 한번 봤을 텐데 아깝게요. 모릅니다. 네. 그 가리봉동은 최근에 좀 가보셨어요? 개그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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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20세기 개그를 해서. 예. 예. 가리봉동이 지금 법정 동명이 아니죠? 있습니까 아직? 그 근처 자체가 상당히 그죠. 많이 네. 바뀌기도 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박철민 무고로 포털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검색을 하시더라도 네. 기사가 뭐 조금 떠요. 근데 그 기사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네. 예.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제가 알기로 그 임병선 에디터가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시면은 그나마 좀 맥락이 잡혀요. 예. 그 피 묻은 고무장갑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옛날에 많이 쓰던 농담인데 사실은 그게 피가 아니라 고춧가루다라는 설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저는 진짜 피 묻히고 다녔습니다. 네. 목장갑이 아니고 고무장갑.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물론 목장갑의 앞에 부분은 묻죠. 빨갛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간단히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신 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좀 더 그 실제로 이제 당사자인 김영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것들은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예. 윤석열 검찰이 어떤 짓까지 했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인 건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혹시 시간이 되면 요 얘기는 네.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은 저는 사실 잘 안 들여다봤거든요. 네. 제가 조폭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안 본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이제 민 기자님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조금 알겠는데 그 김영진인가 뭐 그런 네네네. 우선 사건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무고를 당했다는 건지 무고를 했다는 건지부터요. 그런데 보통 언론을 접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조폭, 연루 이렇게 딱 스타카토 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딱 넣고 그걸 잘 안 지워버리는 경향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이걸 계속 끊임없이 이재명 조폭이라는 단어들을 재생산하면서 그렇죠. 내용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재명 조폭 이렇게 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반론인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추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지금 아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저렇게 보도를 하는 건 네. 형평성이 저는 아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진짜 성의 없는. 예, 너무 성의 없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타카토 찍히게 국민의힘 조폭 연루 뭐 가능 이런 식으로 쓰든지 보도의 양도 사람들은 많이 접하는 것만큼 익숙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 수렁으로 넣으려고 그렇게 조지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와서 저렇게 못 알아먹는 기사 제목 2개 정도 띡 올려놓는 건 너무 무성의하죠. 네. 예, 조금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보도도 있을 거고요. 민주처럼 네. 또 민 기자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좀 직관적으로 네. 이재명 조폭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프레임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걸 충실히 양도 넘치게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옛날에 한 예, 일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아니에요. 그때 아이고 조금 미안했어요 하고 끝나버리니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면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하고 이제 경향이 나온 것들 네.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네. 저거는 필경 보도 자료의 일부를 따서 썼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뿐이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내용을 이해하고 쓴 게 아니야. 일단. 그런데 예를 들면 밑에 이제 그 TBS에서 단독이라고 낸 거 자기가 취재해서 낸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범인 고소로 이재명 조폭 박철민 재판행 네. 이것도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제목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네. 박철민 재판행 이재명 조폭 박철민이 네. 뭐야 따옴표도 네. 네. 근데 어쨌든 박철민 자체가 재판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죠. 좀 나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의 무고 혐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나? 박철민이 무고했다는 혐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나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박철민이 그러니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과정에서 나선 여러 가지 문제들 새로운 증거와 만나나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네. 누가 뭐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들을 먼저 깔고 그리고 내용에서는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연관관계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낫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고민 좀 해보면 되죠. 예. 예. 차라리 저게 이제 제목과 부제에 음.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가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게 약간 좀 쉬운 그렇게 제목과 부제에 다 담을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인데 제가 만약에 편집자라면 이렇게 그냥 아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좀 읽어보라는 차원에서 네. 왜 경기남부경찰청은 뒤늦게 음. 이 수사를 재개했느냐, 네. 재개한다고 발표했느냐, 네. 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이제 그것도 좋네요. 뭔가 기사 부제에다가 좀 쭉 여러 개 부제를 네. 달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도 썼을 텐데 그러면 일단 기사가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경향 한겨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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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목이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내용적 파악도 잘 안 돼 있고 그렇죠. 고민도 적었다라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정경사 1부는 이렇게 정치 이슈에서는 윤어게인 공천으로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나고 있는 국민의힘을 다뤄봤고요. 경제에서는 이재용과 같은 총수만 띄워주기를 왜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까지 맨날 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 경영 책임을 물으려면 잘한 것과 함께 못한 것도 같이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실제로 사실은 이재용이 많은 걸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되는 이 조폭 연루설 더 기원까지 올라가는 2017년으로 이제 짐작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 새로운 정보들이 좀 더 나와서 아마 검찰이 이미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까지 사회 분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경사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국과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